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는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한 음모였다라는 제목의 중국 소우닷컴에 올라온 한류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K-POP 데모넌터스의 전세계 성공을 이제 한류가 4.0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중국 한류 분석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은 K-POP 데모넌터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한류는 끝났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냈고, K-POP 데모넌터스가 나오자마자 이 영화가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억지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화가 넷플릭스 전세계 역대 1위 영화에 오르자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며 다른 외신들처럼 한류의 성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도 다분히 중국 기사답게 전 세계적인 한류의 흐름을 아주 잘 따라왔지만 꼭 몇몇 포인트에서 중국 문화가 마치 잘 나가는 듯 자국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양념을 넣습니다. 또 일본이 주창했던 한류는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문화다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전형적인 헛발짓 분석입니다. 진짜로 정부의 주도로 한류가 계획적으로 성공했다면 공산주의 독재국가 중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가장 문화를 잘 키우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쿨제편을 내세워 막대한 세금으로 일본 문화를 키우려고 시도했던 일본은 지금쯤 한류와 맞먹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문화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과 비슷하게 기초적인 문화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류 국책설은 일본이 만들어낸 엉터리 한류 성공 분석이지만 여전히 이 이론이 중국은 물론 가끔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게임 시즌3 방영 후 더우반 평점 6.4점으로 평판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반복적인 줄거리와 혁신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P는 넷플릭스 글로벌 스트리밍 기록을 경신하며 한류가 컨텐츠 산업 전략으로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류는 오래전부터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닌 전략적 국가적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돌기 전에 상하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한국에서 농기계 사업을 했지만 수출은 이집트 시장으로만 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는 한국은 저장성 크기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산업 발전을 지탱할 국내 수요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제조업부터 문화산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고난 수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특히 문화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비전과 전략 덕분에 한류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TV, 드라마, 음악, 웹툰, 리얼리티 쇼 등 한국 문화 콘텐츠는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2021년 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류 관련 콘텐츠를 시청했습니다. 같은 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한류, K-드라마, 웹툰, 먹방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한류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화된 미디어 제작 및 소비 모델의 도입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확고한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폭발적인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매우 독특한 창의적인 디자인에서 비롯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구슬치기 같은 어린 시절 놀이와 잔혹한 현실을 결합하고 폭력을 사탕 색깔의 시각 효과로 위장하여 강렬한 인지적 대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며 어떠한 문화적 선입견 없이 쉽게 몰입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번역의 보편성이 이 작품의 세계적인 성공의 토대입니다. 반면 오징어 게임은 현대사회의 공경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참가자들의 절박한 투쟁은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위기와 긴밀히 공명합니다. 게임 밖의 VIP들은 최상의 계층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무관심과 착취는 세계화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합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과 실망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 대부분은 악당이며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죽이는 설정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신뢰 위기와 사회적 소위 현상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캐릭터인 오스카상 수상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포스트 크레딧 장면에 깜짝 등장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어 버전 외에도 오징어 게임의 스핀오프 버전도 준비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 외에도 지난 20년간 한국 드라마의 발전 양상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응답하라 1988과 내 이름은 김삼순과 같은 초기 작품들은 가족윤리, 이웃 간의 따뜻함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 깊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한국 드라마는 감성적이고 윤리적인 서사로 아시아 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뿌리 깊은 사회 문제에 점점 더 집중하며 뛰어난 비판과 상상력 넘치는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의 숲은 사법부패를 폭로했고 기생충은 계층 간 갈등을 블랙 유머로 그려냈으며 킹덤과 부산행은 좀비라는 소재를 통해 세계화의 무정부 상태를 은유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한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세계사회의 공통적인 불안, 즉 청년 실업 증가, 계층 간 계층화, 사회적 고립을 다루기 때문에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산물과 사회적 감정 사이의 높은 공명을 반영합니다. 이는 시청자의 엔터테인먼트적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표현합니다. 한류의 발전 방향은 문화산업에서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산업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초점은 서로 다릅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더 오래된 개념으로 처음에는 예술성, 창의성 그리고 국가적 문화 이미지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영화, 음악, 신문, 광고, 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정부는 문화를 경제 발전의 핵심 도구로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산업국을 설립하고 영화 및 TV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인기를 급상승시켰고 2008년 이후 디지털화 플랫폼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문화정책은 점차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정 콘텐츠의 제작, 상업화 그리고 시장 제항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영화, TV, 팝, 온라인 게임과 같은 문화상품을 수출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며 수익성 있는 기업 콘텐츠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K브랜드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문화 수출을 콘텐츠 수출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문화교육을 진흥하고 대내적으로는 오리지널 콘텐츠 지원 및 산업체의 구축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산업은 문화적 정체성, 예술적 표현 그리고 국가 소프트파워 개발을 강조하는 반면 콘텐츠 산업은 시장 운영, 브랜드 효과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를 지닙니다. 전자는 기반과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후자는 대규모 확산과 경제적 수익에 집중합니다. 한류 1.0은 문화산업이 주도한 아시아화 시대였으며 TV와 영화가 한류의 초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매체였습니다. 2008년부터 한류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적인 도약을 통해 2.0과 3.0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랜 한류 팬으로서 한류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류라는 용어는 원래 한국의 국내 문화산업의 주변적 지위에서 점차 벗어나 의식적으로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영화, 텔레비전, 음악 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시스템은 변혁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물결과 방송, 텔레비전 시스템의 자유화는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랑의 먹일래, 가을 동화 등 한국 드라마는 친숙한 감정 구조와 동양적 미학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H.O.T, 보아, 신화 등 아이돌 그룹도 점차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의 국가적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는 영화 등 문화상품의 수출 가치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가치에 못지않다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산업 기관 설립과 투자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TV와 음악을 선구자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문화적 인식을 초기 추진력으로 삼은 원시 한류입니다. 한류 1.0의 핵심은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의 각성입니다. 즉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수출과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1세기 2000년대 한류는 더 이상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힘으로 유럽, 미국 그리고 세계 청년 문화에 점차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 한류는 문화 수출에서 글로벌 교류로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가 핵심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비키아 같은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K-팝 영상과 응원 문화는 소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초국적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탈중앙화된 유통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 콘텐츠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SM, YG, JYP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만들어낸 연습생 아이돌 시스템은 문화상품 생산 라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 또한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와 아이온과 같은 MMORPG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 정책이 방치에서 지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문화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한류 브랜드 전략을 통해 문화 상품은 국가 소프트파워의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자본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한류 2.0은 디지털 문화산업의 성숙기로 클로스 플랫폼 협업, 팸 경제의 등장,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상업적 확장을 핵심 특징으로 합니다. 한류 3.0 시대로의 진입은 진정한 글로벌 문화 공명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의 한국 문화 상품은 전 세계인의 화제가 되었고 세계 주류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류는 넷플릭스로 다시 수출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 기생충, 킹덤과 같은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한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유럽과 미국의 주류 문화권으로 확산되었고 심지어 오스카상과 에미상과 같은 국제적인 권위 있는 무대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이야기에서 세계적 이슈로 이 시기의 문학작품은 더 이상 가족, 일, 사랑이라는 한국적 주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층화, 빈부격차, 온라인 소외, 인간 본성의 갈등 등 세계 청년들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회적 절망을 반영하기 위해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을 사용했고 기생충은 자본주의 논리를 블랙 유머로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전략은 협력 경영과 지식재산권 보호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간섭 전폭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설립하고 저작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산업 거품과 약탈적 협력을 방지했습니다. 네 번째, 가상 아이돌. 한국은 세계 최초로 가상 아이돌 그룹을 선보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초 AI 아이돌 그룹 이터니터가 데뷔했습니다. 각 멤버는 AI가 생성한 고유의 페르소나, 소셜 미디어 계정, 심지어 팬 서포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식이 필요 없고 스캔들에도 면역이며 심지어 영원히 늙지 않는 존재로 진정한 이상형의 투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원 발매뿐만 아니라 가상 드라마 출연, 메타버스 브랜드 홍보, 디지털 가상 거래에도 참여합니다. 이는 AI 영상 합성, 음성 시뮬레이션, NLP 대화 생성 기술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가능해지며 아이돌을 훈련, 관리, 프로그래밍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다섯 번째, 메타버스 한류. 2021년 이후 메타버스는 한국의 문화, 기술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SM 컬처 유니버스는 가상세계, 스토리텔링 세계 그리고 실제 공룡을 융합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4멤버는 각자 애를 가지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콘서트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관객과 공존합니다. 현실과 시뮬레이션 경험을 엮어내는 이러한 방식은 문화상품의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앞으로 한류의 발전이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몰입을 통해 콘텐츠 제어를 재창조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난 30년간 한류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TV와 영화 기반의 문화상품에서 AI가 주도하고 가상으로 구축되며 여러 플랫폼을 통합하는 문화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문화 경쟁에서 자신만의 서사 시스템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위대함은 주변 언어에서 세계 주류 담론의 중심으로 문화적 확장을 이룬 데 있습니다. 한류의 확장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원대한 계획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입니다. 중국 문화산업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편 드라마, 온라인 문학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더인, 콰이쇼, 판치노블,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이 새로운 세대의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더 넓은 문화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컨텐츠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작가에게는 창작을, 감독에게는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창작 생태계에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지난번 중국 한류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류에 대한 부러움과 어떻게 하든 깎아내려야 하는 중국 언론의 의무적이고 어색한 비판 부분만 빼면 나름 잘 정돈된 분석 기사입니다. 재밌는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중국이 한류가 깊이 침투하고 있으면 중국 언론에서 이토록 디테일한 한류 분석 기사가 나올까요? 한알령이 중국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고 또 한알령이 소용없다는 것을 이 기사가 방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드라마, 영화들이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볼 수 없는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